일단 미술 공예 운동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어떤 거였냐면 한창 이제 산업화에 의해서 기계에 의한 생산이 막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품들 예를 들어서 PT병 같은 것도 봐도 모양이 코카콜라도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들이 사실은 사람이 다 이렇게 깎아서 예전에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나 이런 형태의 미 같은 게 과거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기계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했겠죠. 단순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공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예도 하면서 제품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공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자기가 팔던 그 제품보다 가격은 어떻게 해서 싸지겠죠. 그러면 자기 제품은 가격도 비싼데 팔지 못하게 되고 생계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좋지 않게 생각하겠죠. 이 당시에 막 사진기가 나오면서도 이 미술하던 사람들이 이 초상화 그려주면서 이 그림을 이 사진처럼 그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 사진기가 나오면서 모두 다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그 시대의 사상가 중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돌. 베니스의 돌. 이 사람은 고딕양식, 과거의 고딕양식 시대의 그때의 어떠한 예술적인 그러한 작품들에 비해서 현대의 이 조잡한 작품들은 쓰레기다. 왜? 쓰레기를 쓰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낮춘다 이거죠. 좋은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조잡하고 싼 물건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품들은 제품이 아니다. 과거의 고딕 양식, 그 고딕 시대의 그 어떠한 그 예술성, 그리고 한 땀 한 땀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정성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공예가의 정신, 이런 걸 본받아야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한마디로 뭐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기계 생산을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술 공예 운동은 이 존 러스킨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존 러스킨이 쓴 이 책을 보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맞아. 근데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공예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품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 시작한 게 뭐다? 미술 공예 운동. 이 미술 공예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 기계 생산을 뭐했다? 부정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그 가장 큰 특징들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세한 내용까지 뭐 알려고 하면 엄청 양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러스킨이 이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런던 외곽에 레드하우스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레드하우스는 뭐냐 그러면은 빨간색 벽돌집이란 뜻이죠. 그곳에 이제 공예가들을 모아서 같이 제품을 만들고 했는데 기계를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없죠.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이 쓰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미술 공예 운동이 어떤 특정한 귀족을 위하거나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대중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과 사상이 바로 디자인 사상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을 디자인의 시작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요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미술 공예 운동이 근대 디자인사의 시작이고
이것이 시작되게 된 것은 존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가 시작을 했고, 뭐 기계 생산을 부정했다.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술이었고,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제품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미술공예 운동을 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독일 공장연맹이 중요합니다. 자, 독일 공장연맹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건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독일에서. 그죠? 누가?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너무 길어요. 짜증나 죽겠어. 헤르만 무테지우스. 해시야 르만 무테지우스.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자하고 교수니까 많은 걸 연구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좋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이 선생님의 자료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학설의 이름을 뭐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반설 이런 식으로 뭐 시청창살 청창살은 새창차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사는 애들 외국인들이 선생님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렵게 시천창살 창찰창설 막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헤르만 무테지우스 아쉽지만 외워야 돼요. 자,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어떤 예술가 이 윌리엄 모리스처럼 공예가가 아니었고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나라의 어떤 발전된 그런 예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발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돌아와서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뭐에 의한 생산? 기계에 의한 생산이 하나의 트렌드야.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이 윌리엄 모리스 때문에 이 영국이 미술공예 운동 때문에 또 마찬가지 피해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계에 의한 생산하자. 기계에 의한 뭐라고? 생산 부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미술공예 운동과 동일공장연맹은 뭐다? 반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점점 내려갈수록 기계에 의한 생산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공예 운동의 정신을 본받은 거예요. 밑에는 미술공예 운동의 정신, 디자인 정신을 본받은 것이고 점점 내려갈수록 뭐에 의한 생산? 기계에 의한 생산을 어떻게 했다? 부정하지 않았다. 적극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이 기계 생산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생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 기계에 의한 어떤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이 딸리니까 그럼 그 당시에 있는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 그럼 바로 추상주의 예술가들입니다. 뭐라고요? 추상주의. 우리 전 시간에 형태에서 이념 형태, 순수 형태, 추상 형태 배웠었죠. 점, 선, 면, 입체를 가지고 아주 순수한 형태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수주의, 추상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추상주의나 순수주의는 그 당시 아주 심플하고 간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 추상주의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것을 기계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조잡하다고 기존에는 그냥 그 사장이나 뭐 그냥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조잡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똑같은 형태라도 디자이너들, 예술가들이 만든 형태를 가지고 뭐 하면 기계로 생산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품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이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문화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언론인들이겠죠. 저술가라든가 이런 언론인들.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예술가, 저술가, 사업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함께 이렇게
디자인 지능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디자인.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 공장 연맹이 이 이후에 이 디자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실제 어떤 모습을 좀 갖추는 것이 이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은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 미술공예운동의 무엇을 그 정신은 받았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적인 생산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이제 디자인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학교 또는 디자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디자인 학교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대부분은 미술 학교였습니다. 미술하는 학교, 미술. 네, 그런데 최초의 디자인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이제 이 당시가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시대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시대 이전에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복지 이런 게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던 그런 시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바이마르에 이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국립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바우하우스를 최초로 설립했을 때의 교장은 윌터 그리피우스입니다. 누구요?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 교재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디자인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각각 특징이 있죠. 미술공예운동은 존 러스킨, 독일공장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 바우하우스는 윌터 그리피우스.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술공예운동은 기계 생산을 부정했고 독일공장연맹은 기계 생산을 옹호했고 바우하우스는 이 기계적 생산을 이용한 더욱더 발전된 그리고 체계화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그런 디자인 학교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립 디자인 학교였고 누가? 윌터 그리피우스가 뭐였다? 교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해를 하시는데 자 미술공예 운동이 이제 1860년에서 1900년인데 아르누보가 이제 190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 미술공예 운동이 19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 새로운 이제 또 뭔가 예술이 필요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아르누보라는 거예요. 자, 유겐스틸, 블리파,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다 뭐냐 그러면 요 세 개는 다 아르누보, 뭐예요? 아르누보다, 아르누보. 그런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유겐스틸, 블리파. 자, 이거는 처음에 아르누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다? 벨기에에서 시작됩니다. 벨기에에서 시작되고 그 벨기에 주변에 있는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벨기에로 시작돼서 유겐스틸은 어느 지역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블리파는 오스트리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이렇게 세 개를 선정했지만 이 외에도 40여 개 국가에 아르누보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이 아르누보라는 이 디자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르누보의 뜻은 아르라는 말은 뭐예요? 아트라는 뜻이죠. 예술. 느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예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의 아르누보, 그럼 독일에서는 유겐스틸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유겐스틸. 그 다음에 블리파는 뭐 센세이션 그랬죠. 어디 나라에서 했다?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나라인데 그럼 이것들이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얘네들이 사용되었던 어떤 디자인의 어떤 형태나 양식이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친화적인, 유기적인, 부드러운 그러한 색상은 파스텔적인. 그래서 무늬 같은 경우는 식물의 편화무늬, 식물의 무늬라든가 이런 자연주의적인 디자인을 갖다 썼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해지고 기존의 것보다도 훨씬 더 밝아지는 듯한, 이 미술공예 운동은 좀 어두워요. 과거의 작품들 보면 좀 탁하고 어둡죠. 왜냐면 이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밝지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밝아지면서 화려해지는 뭐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는 다 뭐라고요? 아르누보다. 그런데 유겐스틸은 독일, 분리파는 오스트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선적이다. 뭐라고? 곡선적이고 부드럽고 컬러는 이제 좀 밝고 파스텔적인 느낌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식물의 편화무늬, 식물 무늬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자연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 자, 교재도 보시면 나오는데 아르누보를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시각 이게 선생님 이게 이걸 설명할까 말까 되게 고민합니다.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해줄까 말까, 이게 하다 보면 또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유겐트 스틸도 마찬가지 곡선 썼고요. 분리파도 곡선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유겐 스틸의 독일은 약간 패턴적인 느낌의 특징을 플러스로 가져요. 패턴, 반복되는 문양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오스트리아의 분리파는 직선적인 느낌의 아르누보. 그래서 이 직선적 아르누보와 곡선적 아르누보가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을 갖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인데, 이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이 일단 시작을 했고 발전시킨 것은 누구다 그러면 헬레 만델, 이름이 헬레 만델베데. 어려워. 헬레 만델베데라는 사람이 발전을 시켰고, 오토 와그노와 헬레 만델베데라는 사람이 발전시켰고, 그다음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 아르누보 작가들이.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 빅토르 오르타, 헬리라고 합니다. 헬리 만델벨데라고 하기도 하고 헬레 만델벨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 바그노, 이런 사람들이 아르누보의 작가들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는 미술공예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생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다가 독일 공장연맹에서 완전히 기계 생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래서 대량 생산과 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규격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 규격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김치 공장인데 김치를 뭐 순천의 어떤 할머니가 만든 그 김치 맛을 그대로 대량 생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할머니 보러 김치를 만들어 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할머니가 만들 때 고춧가루를 잡았으면 고춧가루를 정량화 시켜 놓고 넣는 양들 딱딱딱딱 정량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대량 생산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표준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규격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일 공장연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추상주의 작가들, 예술가들을 데려다 썼다 그랬죠? 바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무슨 운동?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추상주의 예술가들입니다. 추상주의 예술. 그래서 큐비즘은 우리 대표적으로 이 큐비즘, 그럼 뭐예요? 입체파죠, 입체파. 입체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피카소죠, 피카소. 그죠? 세잔과 피카소, 브라크,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큐비즘인데 이 큐비즘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의 어떤 문양, 전통 문양이라든가 이런 그 특징들을 갖다 썼어요. 이집트의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부조.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보면은 손의 방향, 얼굴의 방향, 몸의 방향, 다리의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 이렇게 돼 있고 머리 이렇게 돼 있고 몸은 이렇게 돼 있고 다리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런 표현은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식의 이제 이것도 사실 설명하자 그러면 입체파 설명하려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 그래서 이집트도 아프리카죠, 그죠?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람은 세잔, 피카소, 세잔, 뭐 이런 브라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비즘은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의 입체파. 구성주의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추상주의 운동이고 구성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이 로드첸코, 말레비치, 그 다음에 엘리스치키 이런 사람들인데 요 구성주의도 보게 되면 상당히 공예나 작품들이 되게 단순해요. 점선면 이런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순수주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스틸도 마찬가지. 이 데스틸도 네덜란드의 추상주의 예술운동이었다. 자, 데스틸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몬드리안, 추상주의 대표적인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인 작가 몬드리안이 대표적인 작가였죠. 그죠? 순수주의는 프랑스입니다. 오장팡, 르꼬르비치 대표적인 추상주의의 대표적인 순수주의 작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우하우스는 학교고, 아르데코, 데코레이션 아시죠? 장식예술이다, 장식미술이다. 그냥 얘는 그냥 장식미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데코는 뭐라고요? 장식미술이다. 카상드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역사, 이 근대 디자인사는 됩니다. 저 이 안에 또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또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에서의 시험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또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인문학 강의에서의 이제 미술사라든가 디자인사를 제가 별도로 이제 그 디자인 플러스 강의를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좀 배워보시고요. 시험만을 위해서라면 요 정도의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아. 미아를 유리라면 도큐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암기하면 좋고 별도의 여러분의 암기 방법이 있으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과 바우하우스 세 가지를 좀 이해하자. 미술공예운동은 존 러스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기계적인 생산을 부정하고 대중을 위해서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보려고 했지만 기계인 생산을 이길 수 없어서 망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작되는데 독일 공장연맹은 이제 독일인인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외교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계적인 생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디자인을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 뭐냐 했더니 바로 추상주의 예술가들이더라. 그리고 다양한 저술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디자인 진흥하는 단체를 만든 게 바로 독일 공장연맹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바로 바우하우스였고 바우하우스는 바로 최초의 디자인 학교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작된 국립 디자인 학교였고 대표적인 누구? 윌터 그리피우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교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 사이에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는 셋 다 뭐다? 아르누보다. 벨기에에서 시작된 아르누보가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그 지역마다 뭐 촌축 양식, 무슨 양식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새로 만들어지고 유겐스틸은 독일식 아르누보, 분리파는 오스트리아식 아르누보다. 아르누보의 특징은 자연주의적인 문양과 그러한 식물의 편화무늬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상당히 화려하고 부드럽고 곡성적인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는데 유엔스틸의 큰 특징은 패턴이라는 것이고
분리파의 특징은 직선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사람이 빅토르 오르타, 헨리 반데벨데, 오토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트, 순수주의는 바로 이 독일 공장 연맹에서의 추상주의 예술가, 추상주의 예술가들이다. 이 사람들이 큐비즘 입체파, 이거는 프랑스, 구성주의는 러시아의 추상주의, 데스트는 네덜란드의 추상주의, 순수주의는 어디다? 프랑스의 추상주의 예술 운동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고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바우하우스. 그리고 장신예술인, 장신미술인 아르데코. 요게 근대 디자인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순서 외워볼까요? 미술공예 운동, 아르누보, 유리, 유겐스틸, 리, 분리파, 독일 공장연맹, 큐비즘, 구성주의, 구대순, 데스틸, 순수주의,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 설명한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론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용을 쭉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네이버 카페 아시죠, 그죠? 카페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든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중에서 그 바우하우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출제가 되는데 살짝 한번 그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우하우스는 총 4기로 나눠요. 1기, 2기, 3기, 4기. 근데 1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립 바이마르 디자인 학교였죠, 그죠? 윌터 그리피우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요. 교장이었고 그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조금 이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초 조형 연습 같은 거, 특히 이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색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텐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더니 좀 이 바우하우스의 운영 목적과 좀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좀 잘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이 그 시립, 자 데사우라 그래서 그 독일의 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사우 시의 시장이 좀 우리 그 회사로 우리 시의 학교를 좀 이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데사우 시로 이전한 그때가 바로 어디다? 제2기다. 이때 이 유한회사라는 거는 이때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기초 훈련이었다면, 이때 실제로 그 디자인의 어떠한 그런 상업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교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제3기가 한네스라고 하고 요한네스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3기 바우하우스를 맡고 그로피우스는 사퇴를 하는 요 시기가 3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그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나치,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바우하우스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왜냐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인 조직이다 해가지고 많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립도 없어지고 4기 이제 베를린에서 학교를 뭐 학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사립이죠. 개인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때 이제 미스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폐교되고, 요때 일을 하던 많은 교수들이 이제 뭐 미국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서 미국만 덕봤죠,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우하우스는 4기로 나눈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특징, 2기는 시립 데사우시에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기는 마이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거, 4기는 나치에 의해서 폐교가 되었고 미스 반데로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근대 디자인사라든가 미술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시험이라는 어떤 취지를 넘어서서 좀 필요 이상으로, 물론 다 배우면 좋은 것들인데 필요 이상으로 좀 양이 많아지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현대 디자인사입니다. 현대의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늘 배운 이 근대 디자인사 부분은 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출제는 안 되죠. 배우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